라임 옵티머스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가운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며 라임 자산 운용 수사 관련 소극적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를 맡았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망 신고가 17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이튿날 숨진 70대 여성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결고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100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만 104명, 해외 유입은 17명이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한 명이 또 업무 도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오늘 사과와 함께 과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분류 작업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앤이슈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기꾼 말을 믿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은 편향 수사 의혹으로 집중 공세를 편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작심 발언을 펼쳤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대검을 상대로 한 국감 시작부터 뜨거웠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면으로 반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공식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인데요. 윤 총장도 오늘 오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발동 계기가 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가리켜 어마어마한 중형이 예상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의 말만 듣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런 근거로 검찰을 공박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일갈했는데요. 또 추 장관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은 중상모략이라며 맞섰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 수사나 검찰 비위 의혹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색출하라고 지시한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실 수사, 편향 수사로 국민을 속였다는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이해할 수도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 여당 의원들과도 설전이 이어졌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은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함께 그야말로 설전을 벌였는데요.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주당은 윤 총장이 라임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서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윤 총장도 추 장관뿐 아니라 여당을 겨냥한 과감한 발언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맞섰는데요. 먼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 당시 윤 총장이 삼성 일가인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정의와 공정을 외치더니 선택적인 정의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윤 총장은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박 의원이 선택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냐고 맞받아쳤는데요. 급기야 과거에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일갈했습니다. 1년 전엔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방어했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찰개혁을 위해 정반대의 태도로 돌아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은 물론 여당과 검찰의 신경전도 극에 달한 모습인데요. 잠시 뒤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윤 총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대검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임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라임 표적 수사 의혹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거취 압박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윤 총장은 국감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환,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전 국감 내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글을 남겼었는데요. 자, 오늘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입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 주목됐던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 첫 질문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추 장관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질문에 윤 총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19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그 김모 씨가 어디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그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듣고 오셨는데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과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좀 축소한 의혹이 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감찰을 했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이었었고요. 검찰총장은 사실 중상모략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표현의 수위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 시작부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 보수신문에 기사 끝 말미에 오늘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윤 총장의 주변 인사가 식물이 동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그 기사에 붙어 있어서 기사 제목, 예. 오늘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좀 했는데 저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제 더 이상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를 뛰어넘은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대립까지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역할은 어디까지고 검찰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 동안에 이제 그 어떤 검찰 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민주화 과정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현재 구조상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중요한 그 한 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행정가로 임명하자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 그 여당 민주화 세력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예요. 그건 뭐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법무부 장관은 상관이 분명하죠.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현재 그 여당 민주화 세력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문민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계속 빈벌하게 발동하고 하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이냐? 그건 조금 이제 아마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의구심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바하고도 좀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 아무런 통제도 없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뭐 수사를 하고 그렇게 지금 또 여건이 돼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외부인들이 참가하는 위원회들을 잔뜩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지휘를 못하도록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약간은 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장관급 맞습니다. 예우를 예. 해주고 있는데 또 사실 일면에서는 또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경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사기꾼의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건 정말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사기꾼의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요.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철저히 수사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저는 좀 겸연쩍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뭐 김봉현 전 회장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작년 7월이었어요. 작년 7월에 금감원이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때 맞춰서 지금 향응 로비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올해 2월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 그 공개 수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입니다. 예.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 사이에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예. 수사 내용이 굉장히 꼬여버리기 시작했고, 검찰이 그동안에 철저히 수사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강기정 전 전무수석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왜 여권 인사,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여권 인사만 전부 다 지금 걸려 나왔느냐, 이런 이제 뭔가의 의심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김봉현 전 회장 입에서 야권 그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들의 비위 의혹도 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수사했던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의 시선을 받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철저히 수사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의 시선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 지금 공방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에 검찰을 막 흔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선택적 수사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상당했습니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 윤 총장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요. 또 검찰의 보고 절차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아니, 몰랐다?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지금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분명히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한테 로비를 했다. 예. 지금 뭐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선택적 수사 부분하고 보고 체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선택적 수사 관련해서 의혹의 질의가 나오니까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택적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가 지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왜 야당 정치인 관련된 부분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또 그 검사들이 지금 뭐 향응받은 부분 왜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걸 지금 이제 공격을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당 정치인들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예. 지금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 포함해서 이제 그 부분 언급을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서로 좀 시각이 좀 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김봉현 그 전 회장이 서신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검사 향응 관련하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인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 김봉현 전 회장 비롯해서 이 그 펀드 관련한 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기소까지 다 이루어진 수사가 지금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치인 관련 부분, 검사 관련 부분만 뭐 여야 불문하고 왜 제대로 안 이루어졌느냐 이건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이 오늘 이제 뭐 해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관련한 부분은 이거 계속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가을 국정감사 때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빨리 진행하라라고 이제 본인도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서울 남부지검장이 그만두면서 거기 또 자세하게 또 기술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네. 그 부분 보면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지금 진행이 돼 있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사 결과 발표만 안 했지, 뭐 거의 결론은 지금 검찰 차원에서 내린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검찰이 제대로 뭘 안 했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돼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보고 체계 관련해서는 특히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보고가 반부패 부장을 패싱하고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질의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뭐 윤석열 총장도 인정은 했습니다. 네.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는 보고 체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최상위에 상단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사무보고 규칙에 보면은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 기관의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동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 개선에 이제 반부패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부패부를 어떻게 패싱하고 곧바로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하느냐. 근데 직보를 하는 그 사실 뭐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보한 내용이 야당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굉장히 민감한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윤석열 총장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수사가 철저하게 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야권하고 여권하고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권과 관련되어 있는 피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보도가 됐는데 이번 라임 사태에 여권이 뭔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권과 관련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야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뭐 지금 윤 총장이 자꾸 중간에 거론이 되긴 하지만 뭔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택적 수사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도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여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보고 체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부패부는 총장의 참모이고 그리고 첩보 시작 단계에서는 직보는 아직 공유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단계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제 정보 단계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건데 뭐 일종의 이런 그 관행이 이제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의 관점에서 이제 윤 총장은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검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 형태의 그 사안을 놓고 이제 검찰총장하고 상의를 할까 이제 하는 그 부분인데 주로 아마 정치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정권 실세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늘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공방이 이제 붙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정무적 판단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총장에게 직보를 일단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이제 윤 총장이 일단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 있는 수사 팀에서 이건 뭐 확실하게 이건 이제 공식화해서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반부패부라든가 이런 쪽에도 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임 사건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왜 이렇게 축소하냐, 그리고 야권에서는 왜 여당 수사 축소하냐, 이런 의혹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났더라고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이 자기들 유리하게 상황들을 자꾸 해석하고 그걸 또 맞는 주장인 것처럼 주장을 해오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뒤집히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재판 과정에서 5천만 원 줬다, 이런 이제 진술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직접 줬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력형 게이트가 됐어요, 라임 사태가. 그리고 막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이나 공격들을 야권에서 하다가 갑자기 김봉현 회장이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야권 정치인과 관련되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또 야권을 공격합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검찰이 그 중간에서 우리는 올곧게 수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가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는지 아니면은 독립적인 수사기구든 남부지검의 수사 인력을 교체해서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든 간에 그런 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권은 좀 정치적 공방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벌어지니까 남부지검장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결국은 남부지검에서부터 이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지검장 입장에서 검찰총장한테까지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지어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심리적인 부담감이 깔려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격 사퇴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객관적 수사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네. 객관적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만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여야가 뭐 암암리에 이런저런 이제 이 국감에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수사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또 안 그러면 또 그다음 국감이라든가 그다음 또 이제 국회 회의에 나가서 또 이제 공격을 받을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여야가 막 치열하게 정치 공방을 벌이다가 서로 양쪽 다 뭐 별 관계 없었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 네.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나쁜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남부지검장이 그만둔 것이 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좀 크다라고 보는데 현재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라고 저는 봐요. 자, 이렇다고 본다면 이제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서 여야 정치인 모두를 다 수사 대상,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다 수사를 하는 수밖에는 이건 좀 도리가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제 이 그 라임 펀드 관계자들은 재판까지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해서. 근데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정치인 관련 부분, 검사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만 떼내서 특검을 지금 하는 것이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오리무중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저는 김성환 평론가 보십니까? 특검이 기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방법은 아니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 부패 문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검찰 내부의 부패 문제와 그걸 또 고리로 해서 야권 정치인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여권 정치인까지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상황. 근데 지금 더 큰 거는 사실 펀드 사기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본질적인 거는 거기에 그렇죠.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연결돼 있으면 이 수사 누가 해야 되느냐 주체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펀드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일단 제일 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지금 숨겨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패나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예. 사실은 공수처가 원래 출범을 했다고 하면은 공수처가 해야 할 몫인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요. 예. 예를 들면은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그럼 특검이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지금 예. 난제로 남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뭐 일종의 게이트라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 내부 비리까지 다 전부 다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해야 될 제 역할을 하기에 딱 좋은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특검이냐 이 공수처로 가서 하느냐 여야 입장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퇴임한 박순철 검사장 주장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검사비는 김봉현 입장문으로 처음 알아서 보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 의혹은 5월경에 전임 검사장 그러니까 송사면 검사장이죠. 면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 지금 상당 부분 진척됐다.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송사면 전 남부지검장 증인 출석시키자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당은 안 된다 입장이었는데 국감 중에 증인 채택 요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온 적도 있긴 있죠. 그런데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민감한 사안 경우에는 대부분 뭐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되거나 설령 채택했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 봐주고 그냥 적당히 끝나는 이 상황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공수처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를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수처도 지금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 추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추천해서 공수처도 띄우고 특검도 띄워서 그러니까 이 검사들 비리 관련한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정치인 관련 기타 나머지 이제 이 사모펀드 비리 관련한 부분은 특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가장 커서 굉장히 그건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투 말씀을 트랙으로 갈 드리겠습니다. 필요도 있다. 예. 예. 근데 공수처가 객관적인 기구로 설립되는데 공수처 말고 특검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다른 정치적 공방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예. 그럼 근데 공수처하고 특검의 예. 수사 결과가 나중에 발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서로 간에 판단이 다를 경우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공수처까지 출범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뭐 현실적으로도 여권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야권에서도 아마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여권만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띄워진다 하더라도 여야를 다 동시에 저격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겨냥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도 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예.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하면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지금 절대 과반 이상의 그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그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형식상으로 보면 객관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느냐, 특검으로 가느냐, 이제 뭐 국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오전 국감은 좀 과열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윤 총장의 태도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은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한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에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를 아니 지금 증인이 지금 발언할 순서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은 야당 의원님들도 발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원이 장관님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당 의원이 지적하면 소설 쓰시네? 그 다음에 27번 윽박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웃기까지 해요. 자,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은 박범계 의원님께서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더라고요. 조금 답변이 긴 거 외에 추미애 장관보다는 한 수십 배 정도 예의가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도 여야의 시각이 갈리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좀 누가 누구를 국감하냐 질문하는데 자꾸 끼어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 비해서 수십 배는 예의 바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뭐 국감 지켜보면은 뭐 굳이 위축되거나 그런 것 같이 다 보이지도 않고요. 오늘 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겠다 이런 태도가 뭐 여권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지금 이제 지적한 부분은 예.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제가 얘기한다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가 중간중간에 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윤 총장은 야권 편, 야권은 윤 총장 감싸고 예. 여권은 윤 총장 때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난 뭔가 다음에 프레임이 딱 고착화됐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뭔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뭐 선인 것이냐 그렇게 예. 지금 뭔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런 인식이 좀 고착화되고 그런 어떤 그 감정의 골 같은 것들이 완전히 패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은 굳이 검찰총장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하고 검찰이라는 관계, 이제 우리는 사무적으로만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자인하는 것이나 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관계가 민주적 통제에 있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간의 기관 간에는 뭔가 소통이나 신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 이번 사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만 이번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앞으로 다른 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우려스럽다. 이종훈 평론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발언 수위,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았던 게 오늘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말도 많이 아끼고 기자들이 질문해도 뭐 일부러 피하고 계속 이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좀 참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야말로 오늘은 좀 보니까 윤석열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뭐 조금 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얘기도 뭐 개중에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 뭐 추미애 장관도 워낙 이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발언을 많이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좀 균형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윤 총장의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섞인 얘기도 들어두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관심을 모았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 답변이 인사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셨고 임기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소임을 다할 거다.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행간에는 저는 지금 여권에서 나를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 인사권자가 나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나는 물러날 뜻이 없다. 예.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 해석의 뭐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윤 총장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받아들여 왔다. 이걸 좀 역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예. 행간을 읽으시면서 인사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셨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의견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로든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사 전달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퇴 얘기했고 그러면 눈치껏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다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이제 받는 속에 그만둔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앞으로 그러니까 특히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도 없잖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어막으로서 그러니까 윤 총장이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너무 지금 과도하게 윤 총장을 지금 뭐 거의 좀 몰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퇴 압박을 지금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반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되면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나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아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가족 관련 의혹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수사지휘권 라인 말고 가족과 또 측근 포함해서 4개 정도가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김진애 의원은 오늘 이런 질의도 했더라고요.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결혼 전에 물어본 적이 있냐? 또 아내와 처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뭐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 관련된 의혹들이 뭐 고발 사건으로 이미 다 접수가 돼 있어서 뭐 지금 수사팀도 다시 그 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아내에 대해서 바깥에 나가서 내가 누구의 아내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또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짧은 국감장에서 발언한 걸 가지고 뭐 어떤 사법적인 혐의가 있니 없니 저희가 논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지적들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좀 객관적인 수사팀이 꾸려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총장이 어떤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수사를 좀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던가 빨리 종결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만약에 임기가 한 2-3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한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문제는 좀 빨리 정리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국감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대검 국감 하루 전날 이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2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14쪽이나 되는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나와 그 이종필 전 부사장 올 4월에 이제 체포가 되고 그 전에 5개월 정도 도주를 했는데 이 도주 과정을 검찰이 도왔다. 그리고 검사 비위는 있었다.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긴 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김봉현 회장이 정치를 하고 정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피고인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와 상의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 연장선에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이런 이제 행동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은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보더라도 뭐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누군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 뭐 향응 뭐 3사람 했다건 구체적으로 이름을 아예 얘기를 해라는 감찰 거죠.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해서 외부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이런 거예요. 입장문을 내지 말고 검찰 관계자 뭐 아무개가 이렇게 나한테 귀뜸해 주더라.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좀 예. 가려서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요. 예,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이미 뭐 특정을 했다 예, 얘기하고 있고 한 검색을 명은 특정했다고 기억이 얘기하니까요. 불분명해서 얘기를 네.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지검의 별도 검사 행원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잖아요. 근데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66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돼 있는 수사는 뭐 당연히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저는 뭐 관련되는 주장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내가 조사받으면서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진술한 내용이 그럼 어디가 있는지 확실하게 진술 조서에 기록이 돼 있는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걸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후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여야 질의가 있겠고 또 답변이 있을 텐데요. 오후 국감 내용도 저희가 생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같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이종우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121명 늘어서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5,543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난 4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104명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62명이 확진됐는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영향이 컸습니다. 서울 18명, 인천에서 2명이 나왔고 충남 11명, 부산 5명, 대구와 강원, 전북에서는 각각 2명씩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독감 백신 접종자들이 얼마 뒤 숨지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독감 백신 자체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까지 집계 결과 지금 사망자가 17명, 이 가운데 한 명은 식사 중 질식으로 이 예방 접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당국이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10명 가까이씩 발생을 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이 국내산이 8개 정도 되고 수입이 2개 정도 돼서 전체로 10개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까지 나온 발표된 것으로만 보면은 그 7개 정부 조달 백신 물량 중에서 5개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2개는 발생 사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17명 중에 그 두 회사 제품도 섞여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5개 백신들이 또 전국적으로 걸쳐서 연령층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부작용이 사망 사례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희귀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실제 어저께 생각한 것보다 또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네. 대부분 고령자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무료 백신 접종자예요. 그 인천의 17살 학생도 무료 접종 대상이고 다만 한 명 서울의 53세 여성 광명시 보건소에서 맞은 사람 한 명만 유료 백신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유료 무료 백신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제품 자체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유통 과정 중에서는 정부 조달 물량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조달하는 거랑 좀 다른 유통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원 노출이라는 문제도 생겼었기 때문에 뭐 개연성은 있습니다만은 다 수거해서 회수해서 폐기를 했고 즉
이 상온에서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고 네. 백신 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도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백신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유정란에다가 배양을 시키는 방법 그리고 사멸시키는 방법하고 또 세포에다가 감염을 시켜서 사멸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달걀에 이제 알러지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정란에 배양시킨 것을 맞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즉 달걀에 알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달걀 먹고서 병원에 응급실 갈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 독감 백신을 맞고서 이렇게 사망까지 가기는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방역 당국의 설명만으로는 굉장히 아직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아서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의학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자, 세부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문제가 된 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이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백신을 맞고 그 뒤에 이제 어떤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숨졌는데 이제 숨지기 전에 우연히 그 백신을 이제 맞은 것이다. 이런 이 인과관계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무래도 고령층 분들의 이 접종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뭐 많아질 수가 있는데 많아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독성 물질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아니라고 그래도 일단은 독성이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네. 그 반응 자체가 과연 그렇게 심각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어떤 백신에 특정적으로 그런 물질이 혼입되었을 수도 있고 제조 과정 중에 문제, 뭐 유통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5개나 되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한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그 이외의 문제들에 있어서는 고령이냐, 기저질환이 있느냐,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상당히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고 또 상당히 심각해지는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 백신이 투입됨으로 해서 결국은 뭐 방아쇠를 당겼다든가 이런 상황은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부검으로 밝혀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즉 혈액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여러 물질들을 다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인과관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도 또 설명이 안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부검을 몇 건 정도 인천의 학생이라든지 한 3명 정도는 부검을 하고 있고 부검 예정인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이 지금 이 사례로만 가지고서 과연 우리가 이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벌써 17명이나 사망을 했는데 뭐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된 16일 날 첫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오늘 22일이고 일주일 안에 이만큼 사망이 됐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의 이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신뢰는 없어진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 또 아주 투명한 방역 또 여러 가지 역학조사 또 여러 가지 부검에 의한 자료들을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또 이번에만큼은 아주 장시간이 걸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이 원인을 밝혀내고 사실 근데 그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해봤더니 여기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정밀한 이런 부검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신뢰를 갖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지금 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유행 시기를 지나가서 면역력이 생기지 않은 사람들에서 일단 유행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코로나와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10월 말까지가 보통 이 독감 백신 맞는 아주 적정 시기다. 왜냐하면 보통 11월 중순부터는 인플루엔자 이제 유행 경보가 내려지니까 그래서 빨리 맞아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뭐 부검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걸릴 것이다라고 오늘 정은경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근데 케이스별로 한번 보면 지금 뭐 12번째 이 사망자인 경남 창원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백신을 맞고
그 5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어떤 경우는 뭐 4시간 만에 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50시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신의 부작용이 나는 것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의 물질, 바이러스성 물질이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너무나 과민하게 이것을 이물질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거든요. 아주 급성으로 일어나면서 중증으로 일어나고 또 사망할 수도 있는, 하지만 급성이라는 의미는 20-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3-4시간 정도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아주 네. 증상 자체가 명확한 이 아나필락시스인 쇼크인데, 이 쇼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대표적으로 그 17살짜리 학생인 경우에 있어서 사망은 했지만 사실 이틀 지났거든요. 이분들 경우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나필락시스랑 이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것, 이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이 증상이 나타나고, 이 증상은 결국은 이 하초 신경계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팔다리가 이제 근육이 좀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상방향으로 가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적어도 2-3주, 2-3달 지나서 사망하게끔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이 백신 공급 체계, 또 제조부터 접종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어딘가에 좀 우리가 못 보는 문제점이 없는가, 그것들을 지금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어저께까지하고 좀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뭐 어제 정도, 하루 정도로 끝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환자 숫자를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아무리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국민들은 이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당국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는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층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대전에서 또 숨진 7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기저질환이 없었어요. 혈압과 당뇨 같은 기저질환 없었고 유족도 평소에 건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백신을 맞고 숨졌습니다. 어떤 인과관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본인은 몰라도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또 부검 소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가 또 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기저질환이 없어도 사망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실 고령이라는 의미는 65세 이상이면서 그런 만성병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만성적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갑자기 중증으로 가면서 2-3일 만에 사망하는 케이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라고 그러면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월 말 정도에 우리가 상온 노출 백신이 보고가 됐었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인천에서 요양원에 122명의 환자가 접종을 받았는데 그중에 80대 2명하고 90대 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도 이 사망 건이라는 것은 백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사망 케이스가 생겨서 일단은 백신을 맞고 3명이라는 환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지금 어떤 개개 하나하나의 케이스로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아무리 정밀 부검을 한다고 해도 이 연관성을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까지 2009년 이후로 25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단 한 케이스만 이 백신과의 연관성이 인정되고 정부로부터 이 보상금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케이스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왜 사망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일단 사망 원인부터 알아내고 그 사망의 원인에 이 백신이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를 다시 찾아보는 정밀 부검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것이 빨리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부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나필락시스로 의심되는 한 명은 질식사이고 한 명은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결국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케이스들 중에서도 과연 확실하게 연관성이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정밀하게 투명하게 지금 밝혀내야 될 시기로 보여서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백신 자체의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가능성을 짚어보면 지난해까지는 무료 백신이 이제 3가였는데 올해는 4가 백신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대부분 고령층들은 무료 백신을 맞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청은 일단 그럴 요인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3가, 4가의 차이라는 것은 일단 A형 바이러스 두 형하고 B형 바이러스 둘을 해서 4가인데 네. 작년까지 무료 백신인 경우는 3가 백신이 대부분이었고 유료 백신들은 4가를 맞았었습니다. 따라서 4가를 맞으신 분들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4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보면 가장 아마 궁금하신 게 다들 그럼 맞아도 되느냐 뭐 이런 걸 텐데 지금 오늘 국정감사에서 뭐 정은경 청장이 매년 3,000명 가까운 숫자가 이 독감 합병증으로 인해 숨진다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독감으로 인한 위험 어떤 게 더 위험하다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비교가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가 25,000명 정도 감염이 돼갖고 450명 사망을 해서 이 사망률 자체가 1.7%, 1.7% 정도인데 네. 지금 이 독감인 경우는 훨씬 더 낮습니다. 치사율 자체는 0.1%에서 0.05% 정도인데 사망하는 사람은 작년 데이터로만 해도 2,900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예방 접종이 굉장히 잘 되고 치료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사망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예방 접종 시기를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은 이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독감이 유행한다는 의미는 코로나19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소아, 임산부, 고령자, 기저질환자이신 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좀 맞아야 될 상황인 것은 그분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치사율이 높아지고 사망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몸을 잘 만드시고 식구들이랑 같이 가서 독감 백신 맞으시고 한 30분 병원에 계신 다음에 집에 가서도 잘 쉬시고 물 많이 섭취하시고 아주 최대한의 신경을 쓰시고 이것이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 맞으셔도 뭐 며칠 지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어떤 점이 더 이익이 되느냐 어떤 점이 더 리스크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독감 백신은 맞아야만 우리 올겨울을 잘 지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뿐 아니라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독감 예방 접종 고령층의 경우에는 좀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 독감 백신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의 올가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예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올가을 첫 황사가 관측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21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흑산도에는 올가을 첫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고 퇴근길 무렵에는 찬바람이 불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19도, 부산은 2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씻어주겠지만 대신 기온이 뚝 떨어지며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절기상강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주말에는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앤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